입 닥쳐.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은 망설임 없이 내 뺨을 내리쳤다. 그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것이라곤 고작 6개월 된 아들이 자고 있는 아기 방 열린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었는데, 하지만 15분 뒤에 일어난 일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미소를 영원히 지워버렸다. 박수진 씨는 수원 외곽에 있는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앉아 잠든 아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훈이는 오랜 시간 달래준 끝에 겨우 잠이 들었고, 이제 그녀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이 소중한 정적을 깰까 봐 두려웠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낡은 냉장고의 단조로운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어우러져 만든 고요함이었다. 달 모양의 작은 수면등만이 은은하게 비추는 아기 방의 어스름 속에서 그녀는 통통한 볼과 살짝 벌어진 입, 잠결에 파르르 떨리는 까만 속눈썹을 가진 아들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28, 한창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지난 6개월은 유행하는 네일아트를 즐기던 야심찬 그래픽 디자이너를 건조한 손과 짧게 깎은 손톱을 가진 지친 여자로 바꿔놓았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마감일, 회식으로 가득했던 이전의 삶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한 꿈만 같았다. 현실은 잠 못 이루는 밤, 끝없는 수유, 기저귀 빨래뿐이었다. 그리고 오롯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하는 거의 고통에 가까운 애정만이 남았다. 수진아, 여기 있었네. 남편 김민준이 침실을 들여다보았고 그녀는 황급히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가며 아기 침대를 가리켰다. 남편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잘 다려진 흰 셔츠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사무실 커피 머신에서 나는 커피 향이 섞여 풍겼다. 그는 아내의 정수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밤에 아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마치 능숙한 아빠인 양 흐뭇한 표정으로 아기 침대를 들여다보았다. 둘이 잘 있었어? 주말에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건 어때? 좀 쉬어야지.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지훈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보채. 굳이 이동하면서 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오수진은 남편에게 기대며 잠시 그의 품에서 긴장을 풀었다. 참,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사달라고 부탁했어. 그 파란색 뚜껑 있는 인스턴트 커피 말이야. 있지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없는 할 일 목록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든 음식 취향을 외워야 했다. 특정 브랜드의 얼그레이 홍차, 첨가물이 없는 특정 요거트, 그리고 반드시 수원 시내의 그 유명 빵집에서만 파는 빵까지.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는 일주일 전 지방에서 올라와 젊은 부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선언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주로 원치 않는 조언과 비판적인 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영웅적인 모성애에 대한 독백을 시작했다. 내가 우리 민준이 어렸을 때 혼자 키울 때는 말이야. 그녀는 수진이 수유 틈틈이 하루 종일 준비한 갈비찜을 2번째로 접시에 담으며 말을 시작했다. 애 아빠는 아들 3살 때 도망갔지? 난 직장 2군데서 일했어. 아침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저녁에는 청소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 그래도 집은 항상 깨끗했고 애는 굶기지 않고 사랑 듬뿍 주며 키웠어. 수지는 일주일 동안 벌써 5번째 듣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포크로 감자를 찔렀다. 속이 답답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식욕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너는, 수진아, 너 자신을 너무 안 돌보는구나. 최 여사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깡마르고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남자는 영감을 주는 뮤즈가 필요한 거지. 지친 주부가 필요한 게 아니란다. 우리 민준이는 인물도 훤한데 예쁜 아내가 옆에 있어야지. 엄마, 왜 그래? 민준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힘없이 반박했다. 수진이는 갓 애 낳은 엄마잖아. 피곤한 게 당연하지. 나도 젊은 엄마였지만 항상 화장은 하고 다녔어. 몸매 관리도 했고. 출산 한 달 만에 예전에 입던 청바지가 맞더라니까. 수지는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화장은커녕 샤워조차 마음 편히 할 시간이 없다고. 아기 울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10분만이라도 욕조에 누워있는 게 소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어떤 말이든 어른에 대한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으로 비칠 것이 뻔했다. 저녁 식사 후 최 여사는 담배를 피우러 발코니로 나갔다.
톡 쏘는 담배 냄새가 살짝 열린 발코니 문을 통해 곧장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수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시어머니가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전에는 그저 해로운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옆방에 자신의 작은 아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배 연기 한 모금 한 모금이 독이 든 위협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 어머님께 발코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연기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와 그녀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에이, 괜찮아. 방 안도 아니고 발코니인데. 창문 닫으면 되잖아. 그는 뉴스피드를 계속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수지는 말없이 일어나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발코니 문을 단단히 닫았다. 마음속에서는 무디고 둔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시어머니가 온 후로 그들의 작고 아늑했던 세상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늦은 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지는 부엌 창가 커튼 뒤에 숨겨진 즉석 잿더리, 즉 담배꽁초가 담긴 커피 머그잔을 발견했다. 최 여사가 밤에 부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것이 분명했다. 분노와 두려움에 속이 오그라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꽁초를 버리고 머그잔을 씻어 제자리에 두었다. 그 순간부터 경계심이 자리 잡았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랫동안 아들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손님 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욕실에서는 남편이 저녁 샤워를 하는 물소리가 났다. 그녀는 지훈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자신의 온 우주이자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거만한 시어머니라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내가 내 아이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경계선은 어디일까? 우리는 팀이야. 언제나 함께. 2년 전 결혼식에서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팀은 지금 어디에 있지? 왜 그는 자기 어머니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수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벽에 세워진 시어머니의 여행 가방을 살짝 열었다. 지갑과 서류 및 맨 아래에 피우다 만 담배 한 갑과 플라스틱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다음 며칠은 지치고 힘든 대치 상태로 변했다. 아침마다 최 여사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용무늬가 그려진 실크 가운을 입고 방에서 나와 제일 먼저 그 파란 뚜껑의 커피를 찾았다. 내가 민준이 편에 부탁했잖니. 그거 하나 사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수진이 유모차 때문에 가게에 갈 잠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핀잔을 주었다. 미안해요, 어머님. 지훈이가 하루 종일 보채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남편 말은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참. 공원 산책 중에는 시어머니가 아기 옷 선택을 비난했다. 이게 무슨 모자가 이렇게 얇니? 애 감기 걸리겠다. 내 가방에 제대로 된 털모자 있으니 그거 씌워. 수지는 순순히 그녀가 내민 까칠하고 어른용으로 보이는 모자를 받아들었다. 칭얼거리는 지훈이에게 억지로 씌웠지만 시어머니가 화단을 구경하러 돌아선 틈을 타 재빨리 부드러운 면 모자로 다시 바꿔 씌우고 그 선물은 유모차 깊숙이 숨겼다. 며칠 후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다. 수지는 지훈이의 낮잠 시간 전에 환기를 시키려고 아기 방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분유를 타러 부엌으로 갔다. 5분 뒤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뚜렷한 담배 연기 냄새를 맡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발코니를 내다보니 최 여사가 아파트 등을 진 채 가장자리에 서서 아기 방의 열린 창문 쪽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맛있다는 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머님, 수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시어머니는 부서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쥔 채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돌아보았다. 왜 그러니? 조용히 해. 내 깨겠다. 아기 방창문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연기가 지훈이 방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방 안도 아니고 발코니잖아. 나 때는 애들이 다세대 주택에서 자랐어. 거기서는 부엌에서 다들 담배 피우고도 아무도 안 죽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유난이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녀는 과시적으로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고는 발코니 난간에 놓인 깡통에 재를 털었다. 수지는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기 방으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고 가습기를 최대로 틀었다. 지훈이가 잠결에 얼굴을 찡그리며 짧고 거친 기침을 했다. 두려움과 무력한 분노로 속이 타들어갔다. 저녁에 그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다. 민준은 침실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며 타자를 치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오늘 아기 방 창문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셨어. 연기가 지훈이 방으로 그대로 들어왔다고. 방 안에서 피운 것도 아니고 발코니에서 피운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들은 이제 6개월이야.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고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수진아, 왜 애처럼 굴어? 민주는 마침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가벼운 짜증이 섞인 눈으로 아내를 보았다. 엄마는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어. 손가락 한 번 튕겨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좀 이해심을 가져야지.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아기 방 근처에서만 피우지 말아 달라는 거야? 있잖아. 그는 생각보다 거칠게 노트북을 닫았다. 엄마도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도와주러 오셨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신은 엄마를 들들 볶고 있잖아. 당신이 자꾸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이미 불평하셨어. 내가 못살게 군다고? 수지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나는 그냥 우리 아기 담배 연기로 중독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만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난 당신들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 두 사람 다 나한테 소중하니까 잘 지낼 방법을 찾아봐. 그는 일어나 방을 나갔고 수지는 홀로 남겨졌다. 뜨겁고 분하고 무력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의 배신은 시어머니의 모든 공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버팀목이자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그냥 손을 떼버린 것이다. 두 사람 다 나한테 소중하다는 그의 말은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다. 결국 담배 피우는 어머니의 편안함이 아들의 건강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끔찍한 생각을 했다. 어쩌면 민주는 아내와 아들보다 자기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고 피로와 산후 호르몬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 다음 한 주는 냉전 상태로 흘러갔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몰래 담배를 피웠다. 수지는 감자 껍질 아래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고 시어머니가 샤워하러 들어간 욕실에서 담배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집 안을 환기시키고 지훈이를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려 애썼다. 민주는 눈에 띄는 갈등이 없자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지냈다. 거봐, 내가 잘 지낼 거라고 했잖아. 여자들은 결국 다 통하게 되어 있어.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그가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수지는 지훈이의 이유식을 기계적으로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앙은 목요일에 일어났다.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지훈이가 기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아기 기침이 아니었다. 마치 작은 폐가 좁아진 기도를 통해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컹컹 짖는 듯한 거친 기침 소리였다. 그녀는 불을 켜고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아기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경련하듯 들썩였다. 민준 씨, 일어나봐. 그녀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이상해. 숨을 못 쉬어. 그 후 1시간은 안개 속처럼 흘러갔다. 그들이 다니던 소아과의 의사를 호출하고 불안하게 기다렸다. 지훈이는 애처롭고 찢어지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찔렀다. 젊은 여자 소아과 의사는 40분 만에 도착했다.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긴 40분이었다. 그녀는 아기를 꼼꼼히 살피고 호흡 소리를 듣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다. 혹시 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나요? 그녀가 가방에서 네뷸라이저를 꺼내며 물었다. 시어머니요. 발코니나 가끔은 부엌에서 피우세요. 수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백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기에게 폐쇄성 기관지염이 왔네요. 6개월 아기에게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영아의 기도는 매우 좁아서 담배 연기 같은 자극 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부종과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거든요. 지금 바로 흡입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 연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그녀는 수첩을 꺼내 처방전을 쓰기 시작하며 말을 이었다. 흡연자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피워야 합니다. 흡연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이상적으로는 옷도 갈아입어야 해요. 발코니, 욕실, 부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밖에서만요. 만약 이틀 뒤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바로 119를 부르세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9 분화 집원이라는 단어는 수진에게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의사가 자세한 지시사항과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남기고 떠난 후 그녀는 아들 침대 곁에 앉아 네뷸라이저 마스크를 아기의 얼굴에 대주었다. 지훈이는 울음을 그쳤다. 지치고 기운이 빠진 채 그저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서 물리적인 통증으로 전해졌다. 두려움, 분노, 절망, 그리고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뒀을까? 어떻게 이 작고 무방비한 아들을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기저귀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 아픈 아들 곁에 앉아 힘겨운 숨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더 이상의 외교도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없다. 아들의 건강이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가 되었고 만약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아침은 마치 밤새 잠 못 이루고 아들의 네뷸라이저 마스크를 잡아주던 지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듯 잿빛으로 흐리게 밝아왔다. 지훈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숨소리가 한결 고르게 변하고 쌕쌕거리는 소리도 거의 사라졌지만 수지는 단 1분도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옆방에서 최 여사가 잠에서 깨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침대가 삐걱거리고 발을 끄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이미 옷을 다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아기 방에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샤워젤과 아침의 상쾌한 향기가 풍겼는데 이는 약 냄새와 잠 못 이룬 밤의 병적인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애는 좀 어때? 그가 아기 침대를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좀 나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4시간마다 흡입 치료를 계속하라고 하셨어. 알았어. 난 출근해야 하니까 저녁에 얘기하자.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렸다. 수지는 그가 복도에서 어머니와 몇 마디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현관문이 닫혔다. 몇 분 후 최 여사가 커피잔을 든 채 그 용문의 가운을 입고 아기 방문 앞에 나타났다. 그래, 아기는 좀 괜찮아졌니? 그녀는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수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짜증의 기미를 감지했다. 네, 덕분에요. 그럼 다행이구나. 어제는 내가 하도 호들갑을 떨어서 애가 죽기라도 하는 줄 알았지 뭐니?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고 오수지는 대꾸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더 서서 커피를 홀짝이다가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30분쯤 지나자 부엌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다. 직접적인 담배 연기는 아니었지만 늘 흡연자 주변을 맴도는 담배와 커피, 그리고 값싼 향수가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였다. 점심때쯤 지훈이가 깨어나 엄마를 보며 웃어주었다. 아직 눈은 병 때문에 충혈되어 있었지만 수지는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또 한 번 흡입 치료를 해준 뒤 자신도 무언가 먹기 위해 부엌으로 나섰다. 굶주림에 위가 쓰렸다. 부엌 식탁 위, 아기 물병 바로 옆에 열린 담배갑과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담배갑과 라이터를 움켜쥐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아기 방 쪽으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최은숙 여사님 간신히 억누른 분노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뭘 부탁했는데 시어머니는 도전적으로 돌아보았다. 난 발코니에 있잖아. 집안이 아니고.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히스테리를 부릴 거니? 사소한 일 때문에 제 아들이 당신 담배 연기 때문에 병원에 갈 뻔했어요. 내 담배 연기 때문에 최 여사는 깡통에 재를 털며 비웃었다. 어쩌면 내가 그냥 서툰 엄마인 건 아니고 애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난 우리 민준이 혼자 키웠어. 그래도 봐. 황소처럼 건강하잖아.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담배를 낚아채 담배갑과 라이터와 함께 발코니 아래로 던져버렸다. 이제 끝이에요. 오늘부터 제 아이 근처에서는 절대 담배 피울 생각 마세요. 발코니든 화장실이든 어디서든요. 피우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최 여사의 얼굴이 검붉게 변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바짝 다가섰고 수진은 담배 냄새와 섞인 술 기운을 느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너희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러요?
수지는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왕 노릇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제 아이를 연기로 괴롭히러 오셨겠죠. 그 순간 아기 방에서 지훈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아기 울음이 아닌 숨이 막히는 듯한 거친 소리였다. 수지는 방으로 달려갔다. 아기는 얼굴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무대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공기를 찾았다. 구급차는 20분 만에 도착했다. 아이가 숨막혀 하는 것을 보는 엄마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젊은 구급대원은 지훈이를 살피고 호흡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급성 폐쇄성 기관지염, 합병증입니다. 즉시 입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들을 바로 집중치료실로 보냈다. 산소 마스크와 링거에 연결된 작은 몸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는 오랫동안 증상에 대해 물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나요? 시어머니요. 수진이 내뱉듯 말했다. 아이 근처에서 피우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트에 메모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6개월 아기에게 간접 흡연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하루 이틀만 더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심각한 폐렴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 나이에 폐렴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치명적이라는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민주는 3시간 뒤에 헝클어진 머리와 겁에 질린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아내를 안아주고 지훈이가 누워있는 병실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애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래? 수지는 의사와의 대화를 전해주었고 특히 간접 흡연에 대한 말을 강조했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다시는 집에서 담배 안 피우실 거야? 약속해. 말하겠다고. 수지는 눈물로 충혈된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이제야 말을 하겠다고? 수진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친어머니를 내쫓으라고. 당신 아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은 1시간을 더 이야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한테 알려야 해. 걱정하고 계실 거야. 수지는 병원에 홀로 남았다. 다음 5일은 하나의 끝없는 악몽처럼 흘러갔다. 치료, 주사, 링거, 2시간마다 하는 흡입치료. 지훈이는 고통과 두려움에 울었다. 수지는 한시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민주는 하루에 1~2시간씩 들러 음식과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려고 애썼다. 나흘째 되던 날, 수지는 참지 못했다. 어머님, 아직도 우리 집에 계셔? 수진아,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 기차표는 일주일 뒤에나 있는데 표는 바꿀 수 있잖아. 우리 엄마야?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 엿새째 되던 날, 그들은 엄격한 권고와 함께 퇴원했다. 최 여사가 기다리는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은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거짓 한 대로 그들을 맞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아기 방을 청소하고 심지어 지훈이를 위해 새 장난감까지 사놓았다. 식탁에서는 가짜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이 늙은 바보를 용서해다오. 내 담배가 아기에게 그렇게 해로울 줄은 몰랐어. 맹세컨대 이제 집에서는 한 모금도 피우지 않을게. 그녀는 너무나 진심으로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해서 수지는 거의 믿을 뻔했다. 거의. 다음 며칠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게 지나갔다. 최 여사는 정말로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수지는 그녀가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집안일을 돕고 조언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민주는 활짝 피어났다. 그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지훈이를 재우던 수지는 희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맡았다. 담배 연기는 아니었지만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무언가의 냄새였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렸다. 냄새는 시어머니 방에서 나고 있었다. 지훈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지는 조용히 그 방문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안이 보였다. 최 여사는 침대에 앉아 어떤 기기를 손에 들고 열린 창문으로 증기구름을 내뿜고 있었다. 전자담배, 물론이었다. 기술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니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아침에 그녀는 민준과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전자담배는 해롭지 않아. 그냥 수증기일 뿐이야. 민준 씨, 거기엔 니코틴, 향료, 프로필렌글리콜이 들어있어. 세상에
수진아, 이제 그만 좀 해. 엄마가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일반 담배도 안 피우시잖아.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거? 깨끗한 공기 마시고 있잖아. 엄마는 자기 방에서 창문 열고 피우실 뿐이야. 제발 싸울 거리 좀 그만 찾아. 대화는 또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수진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철벽 같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이다. 다음 날 모두가 집을 비웠을 때 수진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그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구입했다. 택배기사가 주문품을 가져왔을 때 그녀의 손은 흥분과 수치심으로 떨렸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옆집에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작은 장치를 책장책들 사이에 숨겼다.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은 찾고 있던 것을 보았다. 밤에 최 여사는 매트리스 밑에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가 든 납작한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일반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창밖으로 내뿜다가 전자담배로 바꿨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전화 통화 내용에 있었다. 수진은 소리를 켰다. 윤정아, 나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며느리 말이야. 완전히 돌았어.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난리를 피운다니까? 우리 민준이한테도 살갑게 안 굴고 계속 쪼아대. 불쌍한 내 아들.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나 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악의적이고 조롱하는 투였다. 그리고 애는 또 왜 그렇게 허약한지 맨날 아프기만 하고. 저 히스테리 부리는 엄마가 애를 그렇게 만든 거야? 정상적인 애들은 담배 냄새 무서워하지 않아. 근데 쟤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바로 기침을 해대니. 어디가 좀 이상한 애 같아. 그 말에 수지는 속이 메스꺼웠다. 자기 아들이 이상하고 허약하다고? 하지만 괜찮아. 내가 꽉 잡을 거야. 어디 한번 맘대로 해보라지. 우리 민준이는 마마보이라서 항상 내 편을 들게 되어 있어. 며느리가 나를 괴롭힌다고 좀 흘리면 걔가 알아서 혼내줄 거야.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하지? 다음 녹화 내용은 더욱 끔찍했다. 민준과의 전화 통화였다. 민준아, 내 아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나 더는 못 있겠다. 오늘 수진이가 나한테 어찌나 모욕을 주던지 나한테서 쓰레기장 냄새가 난다고 자기 귀한 아드님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하더라. 이 수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와 이야기해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낮에 본 영상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켜둔 채 지훈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2시간 뒤에 돌아와 녹화된 영상을 보고는 눈을 의심했다. 최 여사는 그들의 침실로 들어가 수진의 옷장을 열었다. 임신 전에 사서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예쁜 푸른색 원피스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몸에 대보고 거울 앞에서 빙글 돌아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하이힐로 밟아 옷단을 찢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화장대 위, 결혼기념일에 민준이 선물해준 향수를 집어들어 절반을 세면대에 쏟아부었다. 수지는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감이 아니었다. 병적인 증오였다. 저녁 식사 때 최 여사는 더없이 상냥했다. 수진아, 너 자신을 너무 안 돌보는구나. 여자는 자기를 가꿔야 해. 안 그러면 남편이 다른 데로 눈 돌리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욕실에 틀어박혀 눈물을 쏟아냈다. 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거울에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진 헬쑥한 얼굴이 비쳤다. 자기 집에서 아들의 건강을 위해 버린 끝없는 싸움의 흔적이었다. 침실로 돌아올 때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한 상태였다. 민준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녹화 영상을 보여줄 것이다. 만약 그가 또 어머니 편을 든다면 그녀는 떠날 것이다. 민준은 침대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 또 그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나 이제 그 얘기 지쳤어. 이건 중요해. 우리 아들 건강에 대한 이야기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민준은 들으면서 얼굴이 점차 굳어갔다. 이상한 애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어머니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뭐라고?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우리 엄마를 감시한 거야? 민준 씨,
어머님이 우리 아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사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해. 그게 꼭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수지는 다음 녹음 파일을 틀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모욕당했다고 거짓말하는 전화 통화 내용이었다.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민주는 화면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갈등이 보였다. 잠시 동안 수지는 그가 자신을 믿고 자기 편에 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다. 있잖아. 설사 엄마가 조금 과장했다고 해도 그게 엄마를 감시할 이유는 못 돼. 이건 어때?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기 물건을 망가뜨리는 영상을 틀었다. 민주는 말없이 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 요즘엔 뭐든지 편집할 수 있잖아. 조작. 수지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진심이야.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 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으라고. 엄마는 나를 혼자 키우셨어.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고. 나는 당신이 당신의 가족, 나와 우리 아들을 지켜주길 바라. 엄마도 내 가족이야.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우리 아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입 닥쳐.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문가에는 최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머님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야. 지훈이 데리고. 감히.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 그만해. 그가 너무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아기 방에서 지훈이가 놀라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아들을 달래러 가면서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주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아침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저 지훈이랑 아빠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요? 무슨 일 있니? 딸아, 아버지 박태환 씨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되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쯤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쓰며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최 여사는 11시쯤 방에서 나왔다. 너 지금 어디 가려고 짐을 싸는 거니? 그녀가 가방들을 보고 물었다. 아버지 댁에 잠시 가 있으려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삐졌구나. 그래서. 그래. 아빠한테나 달려가. 하지만 명심해둬. 우리 민준이가 너를 다시 받아줄지는 모를 일이야. 남자들은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 싫어하거든. 초인종이 울리고 아버지가 도착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군인 같은 자세를 한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말없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수지는 지훈이를 안고 아버지는 마지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파트 문이 활짝 열렸다. 문지방에는 최 여사가 서 있었다. 어디들 가시는 거예요? 그녀가 빈정거리며 물었다. 집에요.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집. 시어머니가 크게 웃었다. 내 집은 여기야. 얘야. 아니, 여기였지. 이 아파트는 우리 민준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잘 가시게나. 박태환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최 여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최은숙 여사님, 당신과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법정에서 말이죠.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니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와 위압적인 모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입을 벌린 채 문가에 서 있는 그녀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아버지의 차 안에서 수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기분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한 지훈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박태환 씨는 비에 젖은 고속도로를 말없이 운전하며 딸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끔 백미러로 눈물에 젖은 딸의 얼굴을 힐끗 볼 뿐이었다. 떠나길 잘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자. 그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아파트에서의 첫 며칠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수지는 지훈이에게 밥을 먹이고 흡입 치료를 해줄 때만 깨고는 잠만 잤다. 박태환 씨가 모든 것을 도맡았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눈 덮인 마당에서 유모차를 끌고 손자와 산책하고 끝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수진의 핸드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다. 민주는 매시간 전화했다. 처음에는 소리치고 아들을 뺏겠다고 위협하더니 나중에는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어머니도 떠나실 거라고 맹세했다.
받지 마라의 아버지는 딸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찔하는 것을 보며 조언했다. 머리 좀 식히라고 해. 사흘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지는 습관적으로 받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나쁜 년 시어머니가 수화기에 대고 씩씩거렸다. 다시는 내 아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들어주겠어. 나 아는 사람 많아. 내가 정신 나간 엄마라는 거 증명해줄게. 박태환 씨가 딸에게서 핸드폰을 뺏어 들고 침착하게 말했다. 최은숙 여사님, 퇴직 경찰 총경 박태환입니다. 당신의 모든 협박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딸을 괴롭힌다면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수진을 보았다. 내일 번호 바꾸고 변호사 만나러 가자. 가사 전문 변호사인 이우경 씨는 세심한 갈색 눈과 편안한 미소를 가진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은 이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혼은 신속하게 진행될 거고요. 아이의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아기 옆에서 흡연한 기록은 거의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아파트 문제는 좀 더 복잡해요. 남편 명의지만 결혼 기간 동안의 수리 및 가구 구입에 대한 기여부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뺨을 맞은 것은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 말문을 열었지만 아버지가 말을 잘랐다. 신고해야지. 자기 어머니라는 증인 앞에서 내게 손을 댔어? 이건 최소한 행정처분감이고 반복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저녁에 지훈이가 잠든 후 수지는 식어버린 차를 응시하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1시간 뒤 아버지가 그녀를 발견했다. 아빠,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그냥 참고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했어야 했을까요? 박태환 씨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 엄마는 아팠을 때 마지막 날까지 싸웠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 엄마는 내가 굴욕을 참는 걸 원치 않았을 거다. 내게는 2가지 길이 있어. 자기 연민에 빠져 가라앉거나 맞서 싸우거나. 뭘 선택하겠니? 다음 몇 주 동안 수지는 증거를 모으는데 전념했다. 수리비 영수증,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서를 찾아내고 구입한 가구 목록을 작성했다. 동시에 중단했던 디자인 프로젝트 작업을 재개했다. 클라이언트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는 너그럽게 기다려주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그녀는 대학 동기인 유나와 마주쳤다. 수진아, 너 맞아. 세상에, 무슨 일 있었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명 온라인 매체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유나는 점점 분노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있잖아, 우리 이걸로 글을 써보는 게 어때? 물론 익명으로 이름이랑 세부 사항은 바꾸고.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 두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야 해. 모르겠어, 유나. 그건 좀. 이건 치료야. 날 믿어.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기사를 쓰는 작업은 정말로 치유의 과정이 되었다.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수지는 처음으로 전체 그림을 보았다.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나친 순진함과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들도. 침묵의 대가, 내가 남편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도망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주일 뒤에 올라와 입소문을 탔다. 댓글창은 지지와 비슷한 경험담으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쓴 글 때문에 다들 수군거려. 직장에서도 난리고 부장님 눈치도 보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시침이 떼지 마. 세부 사항 보니까 다 알겠더군. 내 경력을 망치기로 작정한 거야? 익명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재판에서 이우경 변호사는 영상 기록을 가족 내 심리적 환경의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했지만 이 변호사는 반박했다. 녹화는 의뢰인의 아파트에서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판 후 민준이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녹화 영상이 있다고? 우리를 녹화한 거야? 당신들 둘이 한 모든 짓에 대한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그녀는 대답하고 그를 지나쳐갔다. 한 달 뒤 민준이 갑자기 전화해서 제안했다. 수진아, 우리 이거 평화롭게 끝내자. 당신 조건에 다 동의할게. 양육비랑 위자료.
그리고 아파트도 줄게. 제발 폭행 고소만 취하하고 그 영상들은 사용하지 말아줘. 이우경 변호사는 그 제안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너무 관대하군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겁니다. 합의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너한테 아파트를 넘겨줄 것 같아. 순진한 바보 같으니. 서명은 아파트에서 하기로 했다.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도착했다. 이우경 변호사는 교통체증에 걸려 늦어지고 있었다. 아파트는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가구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최 여사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다. 변호사님 없이 시작할까요? 민준의 변호사가 제안했다. 기다리죠. 박태환 씨가 잘라 말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 여사는 과시적으로 담배를 꺼내 들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신경이 곤두서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제가 담배 연기 못 참는 거 잘 아시잖아요. 수진이 말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복도로 나갔다. 수진은 왜 그렇게 오래 통화하는지 의아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독사 같은 년 시어머니가 씩씩거렸다. 가정을 파괴하고 아들을 집에서 내쫓고 그건 그 사람 선택이었어요. 수진은 민준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내가 다 꾸민 짓이야. 그가 소리쳤다. 처음부터 이혼해서 이 아파트 훔쳐갈 생각이었지. 최 여사는 찬장으로 다가가 수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보석한 반지, 귀걸이, 목걸이 질 꺼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사람 살려. 강도야. 그녀는 보석함을 길거리로 던져버렸다. 아래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활짝 열리고 박태환 씨와 함께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그는 도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둔 것이었다. 저 여자예요. 최 여사가 수진을 가리켰다. 집에 쳐들어와서 협박하고 보석을 훔쳐서 증거를 없애려고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박태환 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다. 퇴직 경찰 총경으로 25년간 강력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무고죄죠.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이 딸을 감싸주는 거예요. 박태환 씨는 핸드폰을 꺼냈다. 모든 걸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직업병이죠. 스피커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도라고 외치는 소리를 포함한 모든 단어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수진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15년 전 최 여사가 민준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결혼 전 증여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당신들은 애초에 제가 권리도 없는 것을 저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민준은 공포에 질려 서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좋은 변호사는 모든 걸 확인하죠. 최 여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녀를 부축했다. 엄마,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수진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그 사건 이후 이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소문이 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마지막 재판에서 그는 말이 없고 풀이 죽어 있었다. 판사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 수진은 승리감이 아닌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한 달 뒤 그녀가 마지막 짐을 챙기러 갔을 때 창백하고 헬쑥해진 최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얘기 좀 할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부엌에 앉았다. 사과하러 왔단다. 내가 틀렸어. 난 그저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을 뿐이야. 남편은 민준이가 10살 때 죽었지? 난 아들에게 내 모든 걸 쏟아부었고 아들이 결혼했을 때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웠던 거야. 시어머니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신뢰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수지는 그저 피곤함을 느끼며 말없이 듣고 있었다. 혹시 은으로 된 담배 케이스를 찾게 되면 그건 우리 아버지 유품이란다. 수지는 짐이 든 봉투에서 그것을 꺼내 최 여사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 유품을 가슴에 끌어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2년이 지났다. 수지는 위자료와 모아둔 돈으로 산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지훈이를 키웠다. 민주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냈고 주말마다 아들을 만났다. 그들의 관계는 서먹했지만 예의는 지켰다. 그녀의 삶에는 5살짜리 딸이 있는 차분한 건축가 이현우가 나타났다.
그들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두고 다투다가 만났다. 열정적인 사랑이나 맹세는 없었지만 든든한 어깨와 따뜻한 포옹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옆방에서 놀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 이럴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지훈이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오늘로 2년 6개월이네.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행복하길 바라. 수지는 분노나 원망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과거가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현우의 어깨에 기댔다. 때로는 배신을 겪어야만 진정한 신의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알아야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 삶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